아들이 아버지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딸이 어머니가 회사에 와서 도와준다고 하더니 오히려 제 돈을 횡령했습니다. 수사관님, 어머니를 횡령죄로 처벌해 주세요. 고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삼강오륜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삼강오륜을 찾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겠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버지를 아들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느냐? 그래요. 안 됩니다. 고소한다 하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왜? 친족 상도례라는 게 있습니다. 형법 328조 1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친족 사이에서는 친족입니다. 거기서 규정하고 있는 친족 간에는 서로 상자죠. 도둑질하는 거죠. 돈은 그런 것 예외로 해준다 그런 이야기죠. 친족 상도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팔촌인의 친족, 사촌인의 인척, 처가 쪽으로 인척이죠. 친척으로는 팔촌, 그 다음 인척으로는 사촌입니다. 그 다음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상 범죄입니다. 재산상 범죄는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동거 여부라든가 그런 걸 따집니다만은. 그래서 박세리는 어떻습니까? 눈물을 머금고 아버지가 사실은 수많은 부채 때문에 금전 문제로 얽혀가지고 굉장히 백어간팍 상환해줬다고 하던가요? 한 20여 년간을 아버지 때문에 금전적으로 고민을 하다 이번에 고발을 했죠. 그런데 박세리가 있습니까? 박세리가 고소했습니까? 아닙니다. 박세리 희망재단이라는 골프를 이렇게 이제 체계화하고 그것을 더 교육하면서 기반을 넓히려는 그런 박세리 희망재단에서 그 아버지를 고발한 겁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아니면 고소 해당자가 직접 하는 거고 고발은 제3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세리 희망재단에서 아버지를 고발한 거죠. 그런데 금전 문제와 얽혀서 아버지를 희망재단에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제3자 입장에서 고발하면서 얼마나 박세리가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만큼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친족 상도례가 작동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런 친족 상도례는 언제 나왔느냐? 왜 이런 걸 만들었느냐? 이건 53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끝나는 해, 끝나자마자 어찌 보면 이제 사회 법규를 제정하고 그 다음에 법치를 국가를 확립하려면은 법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족 간의 문제를 가족 재산 문제를 특히 형법이 형사 처벌을 하는데 재산 분쟁에서 생기는 가족 문제가 가족 사이로 들어간 법이 더 혼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 더 어찌 보면 큰 문제를 유발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법 감정 때문에 당시로서는 친족 상도례를 만들어서 대의가 가족을 보존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좀 잘못하고 어머니가 잘못하고 동거하는 형제들 사이에 재산 문제가 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족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더 법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가족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가족 범위가 넓어지면서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이득이다 해서 친족 간에 일어나는 재산 분쟁은 형사처벌하지 않는 그런 법을 제정을 한 거예요. 왜? 당시에는 대가족, 그 다음에 유교 개념이 뚜렷했죠. 그리고 재산 규모라고 봤자 그때만 해도 개인당 소득이 100달러도 안 됐으니까 지금은 3만 달러 넘어가잖아요. 그럼 몇 배인가요? 몇백 배, 몇천만 배인가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재산 규모가 커질 줄이야 그때는 몰랐죠. 그때 당시로서는 농경사회고 대부분 친족들끼리 대가족을 이루면서 사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재산 분쟁을, 금전적 분쟁을 이렇게 친족 상도례로 예외를 둬서 형사처벌하지 않는 게 오히려 대의에 맞다고 봤어요. 대의 명분에 부합한다고 봤다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회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가족 개념도 축소됐죠. 핵가족을 넘어서 지금은 개인도 핵개인이라고 송기령 씨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개인도 핵화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데서 경제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가족 간의 정보다도 어찌 보면 금전이 중시하는, 가족 못지않게 금전을 중시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더군다나 피해자는 항상 이렇게 자식이라든가 또 자식 형제들 중에서도 그 장애가 있다거나 좀 모자라거나 하면은 그런 사람이 오히려 재산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 법 취지와 달리 오히려 그 법 취지를 악용해가지고 약자를, 피해자를 괴롭히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 위헌 판결을 한 겁니다. 6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가족 간 사기 횡령죄는 처벌이 불가하다고? 아니야. 헌재에서 그건 위헌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도 배우자가 횡령을 했다. 처벌해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고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참 이렇게 어찌 보면 삭막한 시대가 됐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고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법적인 것은 정확해야 되니까 한자 한자 오류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들이 판결한 그 이야기를 취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헌재는 이날은 6월 27일입니다.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포함하지 않은 재산범죄의 경우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손해를 회복하고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효율적 분쟁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친족 상도례의 취지를, 대의를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니죠. 이거 지금도 작동하는 게 옳다고 본다. 존중한다. 그러면서 친족 상도례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만 현행법은 넓은 범위의 친족에 대해, 자, 53년에 제정한 거기 때문에 대가족 시대의 그 친족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범죄의 불법성의 무거움과 가벼움을 묻지 않고, 그리고 재산범죄의 경중을, 그러잖아요. 박세리 말해도 우리 가구당 평균 중위값 순자산이 2억 3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수십 배에 해당되는 100억이면 아무리 부모로 하더라도 감당하기 힘들죠. 그리고 박세리가 아무리 세계 스타라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나온 거죠. 그 나이도 보니까 40대 후반이더라고요. 이렇게 경중 따지지 않고 상대를 다 적용한다면 이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하고 있어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제 진술권이, 재판하면서 거기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변호하고 자기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권리 자체를 형해화, 아주 또 어려운 한자가 나오더라고요. 형해화. 이 해자는 해골 해자입니다. 해골. 마치 형식은 사라져버리고 뼈다귀만 남은 것 같이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가치나 의미가 없이 그것을 적용해서 실익이 없이 해골처럼 돼버렸는데, 이거 그러니까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면서 위헌 판단을 한 거예요. 그것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그만큼 세상이 변했다는 이야기죠. 이러다 보니까 법이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법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자녀 키우는 거에 대해서 아동학대. 그 다음 학교로 들어갑니다. 자, 역시 그 학교에서도 학대라든가 뭐 이런 것 저런 것 걸면 그냥 걸리는, 이번에도 보니까 뭐 그 또 손흥민 아버지 손정웅 씨던가요? 거기서도 운동을 시키는데 거기서 체육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 학대 문제 또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법이 코치한테도 가고 교사한테도 가고 집으로도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아이들이 부모를 학대로 이렇게 고소한다든가 경찰서에 신고하는 이야기들도 나오잖아요. 그만큼 자녀들의 학교에서나 다른 어떤 그 단체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걸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자기 부모가 자기를 괴롭혀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자기를 보호하려고 적극적으로, 참 어려운 세상.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부모가 더욱더 분노하는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제가 아는 어떤 그 케이스에서는 그 학대한다고 경찰관에 알려가지고 고소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수도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런저런 이야기는 세상에 다 나오지 않지만 지금 집으로 법이 들어오면서 이제 문제도 생기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 법이 집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이제 정의 밖으로 나가는 측면도 있지만 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재산범죄에도 집에까지 들어가서 법이 관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딸이 이게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적절하게 이거를 법을 개정하거나 고치거나 이제 새로 제정하라고 했는데, 이게 내년 말까지도 안 고쳐진다면은 이게 이제 아마 이 위원이라고 판단한 법조문이 말 그대로 형해화 될 겁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그럼 이제 딸이 아버지 횡령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부모 노릇 잘해야 됩니다. 이제 부모 노릇 하기도 쉬운 시절이 아니에요.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만큼 친족 상돌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헌법 재판관들이 볼 때 용인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집집마다 사실은 우리가 뭐 박수홍이다. 박수홍은 형제들이죠. 근데 형제도 친족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왜 그러면 형수 고소 문제가 발생하느냐? 거기는 동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거 친척이어가지고 50년대, 60년대처럼 이렇게 대가족을 이루면서 살았으면 같은 가족으로 보는데 동거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형제라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박수홍, 박세리, 장윤정 유명한 유명인들 사이에서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좀 크게 뜨고 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집집마다 그 문제 비슷한 게 없는 집이 없습니다. 어디서는 사위를 빌려준다고 한 돈인데 그래도 어떻게 따라봐서 이걸 안 갚는데도 갚으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아들이 조금만 빌려주면 이 사업자금 퇴직금, 어떤 경우 아주 심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이렇게 연금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이거 몇 억만 있으면 이렇게 되니까 뻥튀기 되니까 아버지 연금 내가 주듯이 용돈을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몇 억 일시불로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자녀한테 투자했다가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노후에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집집마다 사연이 매우 많습니다. 자, 누구의 조카, 그래서 또 누구 삼촌, 또 누구 작은아버지, 또 누구 당숙, 연대보증 이런 것 저런 것으로 얽혀가지고 가족은 오죽하면 소설가 누가 말했듯이 가족이 아니라 흡혈귀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죽어야 끝나는 이 고뇌의 부역, 이것을 어쩌면 저버릴 수 있느냐. 이런 친족 상돌이라는 이런 것만 없어도, 이런 장치만 없었어도 어찌 보면 서로 조심할 측면이 있을 텐데 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제도를 이제 풀어준 거예요. 이거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낫다고 본 거죠. 물론 형법 불소급 원칙이 있죠. 소급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지 지금 만든 법으로 과거의 법까지 적용하지는 않으니까 과거 사건은 그대로 되지만 물론 이게 이제 참작이 될 수는 있죠. 이런 거 헌법재판소의 판단 분위기를 반영해서 아마 그 법정에 가 있는 이런 그 친족들 간의 재산 문제 이게 이제 여기에 해당돼 가지고 아예 기소 안 된 것은 몰라도 다른 형태로 이렇게 갔어도 그런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즉 종전보다 처벌이 좀 더 무거워질 수 있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것을 지금 이 쟁송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금방 느낄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뭐잖아. 아들이 아버지를 사기로 고소할 수도 있다. 진짜 아버지가 아들한테 사기치는 사람도 있느냐? 있으니까 이런 법이 생기죠. 그런 고의적으로 자기 자식의 돈을 편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드물죠. 극히 드물기는 드물지만 있고 또 그런 금전 문제가 크지 않아서 그렇지 비슷한 그런 금전 문제가 가족들 사이에 친족들 사이에 엄청나게 일어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이거는 이제 시대상으로 보아서 위헌 판단을 해야 된다. 그것도 그래서 전원 일치로 위헌 판단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형법 328조 1항 이걸로 이렇게 불리는 친족 상도례 이게 위헌 판결이 됐는데 이제 어떻게 법이 고쳐지는지 한번 보길 바랍니다. 자, 집으로 계속 법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이제는 도덕으로는 그만큼 집을 꾸려가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죠.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